자, 시작을 할게요. 이게 지금 뭐 어차피 뭐 전쟁 얘기는 거의 안 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듯이 이제 좀 내부적인 사정이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좀 알면은 이제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좀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제 역사 얘기를 주로 할 거고요. 거의 역사 얘기예요. 네, 뭐 그렇습니다. 들어갈게요. 화면 보이시죠? 국기가 좀 나왔나요? 네. 예. 네. Tam cię zna czarnej wody, siada na koń kozak młody, czule żegna się z dziewczyną, jeszcze czule z Ukrainą.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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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koły, omijajcie góry, lasy, doły, dzwo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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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zwoneczku, mój sterkowy skowroneczku. Hej, 는 뭐 이제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지리 정보를 아는 건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한복판에 있는 이 나라들은 좀 이제 일단 지리 정보 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어디 있나를 보시죠. 자, 이게 지금 현재의 국경선인데요.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동북 쪽에 러시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제 이게 지금 줌이어가지고 지금 기능을 못 쓰는데 그 흑해 위에 이렇게 흑해 북쪽에 뿔같이 나와 있는 저 반도가 이제 그 유명한 크림 전쟁의 무대였던 크림 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인 2014년에 이제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강제로 합병하면서 사실 이제 긴장이 그때부터 고조되기 시작했죠. 자, 주변국이랄 곳들은 이제 서쪽을 보면은 이제 폴란드가 있어요. 이제 일단 가장 큰 나라가 폴란드고,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이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구소련 연방이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북쪽에 있는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다 이제 구소련의 연방 국가였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조금 지도를 넓게 보면은 구소련 국가들 그리고 이제 서방에 있는 서쪽에 있는 몇 개 나라들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이제 터키가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와 터키 사이, 그러니까 징그럽게 전쟁했던 이 두 나라 사이에 있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대평원이 동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리적으로 이제 북쪽의 러시아와 남쪽의 터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유목민 세력과 유럽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껴있는 최악의 위치죠. 거의 위치로 따지면. 그리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 알아가지고 후유증 때문에 기침을 하는데, 뭐 줌이라서 감염도 안 되겠지만은 약간 기침을 하긴 할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이제 일단 팩트 정도를, 원체 우크라이나가 좀 익숙한 나라도 아니고 이번 전쟁이 났을 때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정도를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서적들도 한국에 좀 없다 보니까, 자, 일단 이 나라의 국기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3세끼인데 비해서 이제 2세끼, 욕 같네요. 양세끼, 어쨌든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국기입니다. 이제 흔히 알려져 있기에는 하단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밀과 보리밭, 그 상단은 이제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건 약간 현대적인 해석이고요. 원래 우크라이나 민족국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키우스 대공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의 문양이 뭐였냐면은 이런 문양이었습니다. 방패인데 파란 방패 문양의 삼지창이 노란색이었던.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과 노란색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쓰는 원래 색깔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삼지창 문양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국장이에요. 내셔널 엠블렘으로 쓰이고 있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이런 단색 양색기가 아니라 말을 할수록 발음이 좀 이상하네. 하여간에 그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국기가 아니라 이런 국기였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 국가 문장 내셔널 엠블렘을 제외하고 이제 색깔 두 개로만 이루어진 깃발이 된 거죠. 자, 대략 국토 면적은 6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그러면 대략 남한의 한 6배, 그리고 한반도의 2.7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는 땅덩어리 크기로 따지면 48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유럽에는 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다들 고만고만한 짝깐한 나라들이라 유럽 기준으로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가장 국토가 넓은 나라에 속해요. 그리고 인구는 약 4,300만인데 인구로도 세계 43위. 유럽이 원체 작은 나라가 많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인구 기준으로 따지면은 러시아,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서 인구로도 5위예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유럽 2위, 인구는 유럽 5위. 그러니까 꽤 대국이죠. 유럽 기준으로는. 인종은 우크라이나인이 약 78% 정도 되고요. 러시아인이 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언어는 우크라이나어 사용자가 67%고 러시아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니까 우크라이나 인종인데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10%쯤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종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파생된 우니아트라고 하는 동방 카톨릭 교회라는 종파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레나 의식 성경에 대한 해석은 정교회 룰을 따르는데 지도자는 로마 교황인, 그래서 동방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에서 파생된 종파가 있어요. 도시 인구는 한 70만 정도인데, 70% 정도가 이제 도시에 몰려 있으니까 한국에 비해서는 이제 도시 인구가 이렇게 몰려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큰 도시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키이우 수도가 한 300만, 제 두 번째 도시인 히르키우가 140만, 뭐 오데사가 100만, 그다음에 이제 드네로프가 100만, 그다음에 도네츠크가 90만 정도. 이게 가장 큰 5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도시 숫자에 비해서는 되게 좀 소박하죠, 도시들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은 8월 24일이에요. 아시다시피 1991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립한 나라 중에 진짜 최근이죠. 그러니까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독립한 터라 현재 공화국의 역사는 무척 짧은 편입니다. 1인당 GDP는 12,400 US 달러인데 유럽 기준에서는 좀 가난한 편에 속하고요. 이 정도의 경제 규모면은 고성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경제 성장률은 한 2, 3% 정도로 경제 대비 저성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물가 상승률인데 물가 상승률이 2017년에 14%였고요. 2018년에 11%, 2019년에 8%.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2, 3% 내외인데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한 거죠. 이 물가가 14%가 오르면 거의 못 살죠.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매일매일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돈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실업률이 9% 정도. 그러니까 조건이 아주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국제 신용 등급도 피치가 한 B, 무디스가 B3, 스탠더드 푸어스가 B 등급을 줘서 이제 국제 신용 등급도 썩 좋지 않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유리한 나라는 아닙니다. 뭐 산업은 이제 뭐 많이들 그 우크라이나 국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노란색의 밀밭 그리고 보리밭 때문에 농업 국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우크라이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흑토지대예요. 땅이 새카매요. 하도 기름져가지고. 근데 수출량으로 따지면은 GDP 기준으로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이제 뭐 3차 산업 국가긴 하죠. 하지만 수출을 하는 걸로 따지면은 농산물이 월등한데 뭐 옥수수는 거의 뭐 세계에서 수준급이고요.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 해바라기 씨 오일이나 밀 그리고 유채 같은 게 주요 수출품입니다. 2차 산업은 수출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철이나 철 제품 이거는 이제 소련 시절에 철광산을 개발해 놔가지고 제철 산업이 좀 발달했거든요. 그 절연 배선 같은 거 정도. 저 지금 화면에는 우크라이나 돈 단위가 보이시는데 우크라이나 돈 단위는 흐리브냐라고 합니다.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1흐리브냐, 2흐리브냐라고 하는데 이 흐리브냐라는 뜻 자체가 은괴 조각을 뜻하는 옛날 루스어예요. 그 러시아 돈을 루블이라고 하잖아요. 이 루블이 무슨 뜻이냐면은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이 동네 말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키예프 루시 공국이라고 한 우크라이나가 더 핵심이었는데 이 시절에 쓰던 은괴를 가지고 좀 더 가난하던 모스크바 대공국 후일에 러시아가 되는 나라가 은괴를 잘라 써서 자기네들의 돈 단위 루블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좀 네, 한때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더 강했다 뭐 이런 느낌적 느낌이 들죠. 자, 이 나라는 이제 역사 얘기를 할 텐데 되게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역사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식이냐면은 계속 전개되는 스토리가 어떤 방식이냐면은 힘이 약한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고 싶은데 스스로 독립을 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외세를 끌어들이고 이 외세한테 늘 뒤통수를 맞아요. 이게 거의 일관된 흐름이에요, 이 나라에. 그러니까 좀 이런 비극이 이 나라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기 쉽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반도는 이제 우리나라는 뭐 동쪽에 동남쪽에 태평양이 있고 반도잖아요. 하다 보면 페닌슐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혹은 여진 쪽밖에 없었어요. 바다를 건너면 일본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한반도에서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반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누가 와가지고 제노사이드를 벌인 적도 없고 그냥 과거부터 살던 사람들이 쭉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중앙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은 특히 유럽보다 중앙아시아 쪽인데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문화라는 거는 일단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도시 전체를 모두 확산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민족이 다 죽어서 사라진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이제 한 복판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역사들이 좀 많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살던 우크라이나에 살았던 선주민들과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는 별 연관은 없는데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살았던 선주민들을 살짝 보면은 자, 뭐 지금 지도가 이렇고요. 자, 이게 이런 지도를 가지고 보면은 현재의 국경선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감흥이 없어요. 지금 국경선을 가지고 상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흰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또 이렇게 보면 영국 정도, 이탈리아 정도 나겠는데 요거를 표시하면 조금 이제 어디가 어딘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대충 아시겠죠? 자, 여기에 우크라이나 문헌상 처음 등장한 사람들은 기원전 8세기에 이제 이 동네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 유명한 호메로스가 이제 오디세이아라는 책에서 흑해 북쪽의 땅에는 키메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별 이제 유적들이나 이런 거 남아 있는 건 없는데 기마 민족이었고 흑해 주변에 가장 처음으로 철기를 도입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건 이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땅을 스쳐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땅을 밟은 사람들은 스키타이인이에요. В какой глубине до гигантов 창문 каменного 여신이 века 나타났는데 창문 первым 여신이 шагам 나타났는데 человека прошел ваш путь. 이것이 Начинается 난실의 величайшая 일정입니다. эпоха, которая поведет вас от колыбели 이거는 цивилизации 이제 к далеким звездам. 게임 문명 6에서 캡처한 건데 스키타이 액션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일대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스키타이 사람들입니다. 이 스키타이는 이제 한때 그 당시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하고 페르시아를 물리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시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보기에는 아니 저 우리는 저렇게 페르시아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저 페르시아를 이기는 저 스키타이는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막대한 호기심과 동경심을 인해 가지고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히스토리아의 사권 전체가 스키타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비중이 높아요. 뭐 참고로 이제 스키타이인들은 경기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등자라고 이제 기마술이 발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말을 탈 때 발에 거는 등자 있잖아요. 이 등자가 등장하고 안 등장하고를 떠나서 기마술 자체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근데 스키타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등자를 만들었고 인류 최초로 바지를 발명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타야 되니까 치마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지를 입고서 이제 좀 경기병들 위주로 이제 활 쏘고 도망가는 식으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의 역사를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늘 침략을 받았을 때 주로 게릴라전을 잘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나폴레옹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나치 독일의 소련 침공 때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약간 물론 인종적으로는 이들과 상관이 없긴 하지만 스키타이와 상관이 없지만 이게 좀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주로 쓰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스키타이에서 좀가 아무래도 이런 전투 방법에는 원조였던 셈이죠. 스키타이가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이 일대를 지배합니다. 참고로 뭐 스키타이인들은 이제 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오면서 이제 이 일대를 들어왔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스키타이인들은 되게 황금으로 만든 수많은 이제 기념품들 혹은 유물들을 남겨놨는데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키타이 황금 빗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좀 역사 전기 시대, 물론 역사 시대네요. 헤로도토스가 히스토리를 썼던 시대니까 초반에는 지금에 살던 이제 그 우크라이나인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땅을 스쳐 지나갑니다.
일단은 기원 후 한 200년까지 사르마타인이 우크라이나 일대를 지배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트족이 유목민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 3세기 정도. 그리고 흉노가 들어오죠. 훈족, 지금 헝가리의 주민이 대다수인. 그리고 다시 아바르족이라는 사람이 또 6세기 전반부에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요. 마지막으로 불가르족이라는 사람들이 다시 6세기, 7세기경 우크라이나 일대를 지배합니다. 이렇게 한 7세기까지 우크라이나에는 현재 있는 동슬라브 민족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계속 정착했다가 떠났다, 정착했다, 멸망했다를 반복해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우크라이나의 이제 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걸 이제 키이우 루시 공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전에 역사책을 배우셨던 제 또래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계사 시간에 키예프 공국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키예프가 요새 이제 또 우크라이나 프로넌세이션으로 이제 발음을 해줘야 되니까 키이우고요. 원래는 키예프 루스라고 우리나라에 그전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요즘 흐름에 따라서 키이우 루시 공국이라고 저도 표기를 했는데 저도 입에 안 붙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그냥 키예프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뭐 요즘 또 대세에 따른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키이우 루시 공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꽤 많은 영토를 차지했었죠. 대충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땅부터 현재의 러시아 땅까지가 이제 키이우 루시 공국의 영역이었어요. 자, 그럼 공국은 뭐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봉건제다 보니까 이제 왕이 다스리면, 아주 쉽게 말해서 왕이 다스리면 왕국이고요. 왕 밑에 있는 공작들이 다스리면 공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공장령이라고도 흔히 하죠. 근데 어차피 공작들도 이제 세습을 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이제 좀 공국 중에서도 좀 큰 공국을 이제 대공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키이우루시 같은 경우는 대공국에 속했고, 이 키이우루시 대공국 안에서 또 이 대공작이 또 여러 사람 친척이나 자기 가족들에게 땅을 분배해가지고 또 작은 공국들이 있었던 일종의 연합체였던 거죠. 유럽은 뭐 중세가 대부분 이렇게 뭐 왕이 전체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연합체에 가까운 성격이다 보니까 키이우루시 공국도 왕의 칭호는 받지 못했지만 거의 왕국이었고, 사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어지간한 왕국보다 컸어요. 한때 전성기 때 영토를 보면. 원래 키이우루시 공국은 소련사에서만 등장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이제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여전히 키예프 공국 혹은 키이우루시국 같은 경우는 소련사 혹은 러시아사의 일부였다가 이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이 키이우루시 공국이 어떤 나라, 누구의 조상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지도상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그냥 지금 러시아의 핵심 지역인 상치테프루크부터 남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역까지를 포괄하는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로 인한 이제 역사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생긴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전쟁을 보면서 푸틴이 계속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나라는 러시아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매체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해줘요. 러시아의 입장은 이래요. 키이우루시 공국이 멸망하고 나서 북부에는 이제 모스크바 공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이우 대공국의 일부였는데 이 모스크바 공국이 결국 모스크바 대공국, 그 러시아 제국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우크라이나는 이제 당시 이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키이우루시 공국이 멸망한 후에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키이우루시를 계승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에 타당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별도의 민족이 아닌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보는 게 이 러시아 사학계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냐?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공국은 키이우루시 공국의 변방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키이우루시 공국을 계승한 게 모스크바 공국이 아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스크바는 슬라브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슬라브 민족도 아니었고 다른 민족이었다. 그냥 그 지리적인 위치만 같을 뿐이고, 모스크바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슬라브화가 된 거는 한참 뒤에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키이우루시를 계승한 거는 모스크바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던 할리치나 불린 공국이 계승을 했고 이게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들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이쪽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볼게요. 키이우는 이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고요. 이 루시는 이제 루시족이라고 해가지고서 당시 이 나라를 만든 종족의 이름입니다. 사실 근데 이 루시라는 말을 가지고서도 서유럽의 역사학계는 바이킹의 후예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슬라브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약간 한 6세기 정도에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라틴이나 로마나 이런 과거에 있던 유럽의 종족과 달리 약간의 갑툭튀하는 성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슬라브 민족의 기원 문제가 사실 동유럽 쪽 그리고 러시아 쪽, 서유럽 쪽이 되게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슬라브 계열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오랜 옛날로 소환을 시키는 편이고, 서유럽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다. 어찌됐건 또 러시아의 관계들이 안 좋다 보니까 좀 폄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갈등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 기원의 여부는 차치를 하고 이 루스족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스를 구성하는 슬라브족의 조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라는 말 자체가 루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루스족은 성을 지으면서 이제 군사 도시를 만들었는데 고로드라고 불렀어요. 이게 러시아어에서 그라드가 되면서 뭐 스탈린그라드 같은 이제 군사 도시들의 역할들이 밑에 그라드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이우 루시를 넘어서서는 러시아사, 소련사, 우크라이나를 모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봐도 왜 키이우 루시 공국의 계승을 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어찌됐건 이 키이우 루시 공국의 수도가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라는 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자부심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한때 잘 나갈 때는 전성기 때 약 2,000척의 전선을 가지고 이제 흑해를 넘어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했던 약간 이제 그런 좀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꽤 그냥 그런 허접한 나라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 나라 역사에서 좀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사람은 성공 블로디미르라는 사람입니다. 958년에 태어나서 1015년에 죽었는데, 그림을 보면 딱 알 수 있듯이 칼과 성경을 들고 있죠. 근데 이걸 보면 이제 뭘 예측할 수 있냐? 아, 기독교를 받아들였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그 러시아 이제 이 키이우 루시는 별다른 국교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종교를 믿었는데 이제 성공 블로디미르에 의해서 기독교가 받아들이게 되죠.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가 약간 있는데, 처음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어라. 그러면서 그랬더니 블로디미르가 야, 이슬람교를 믿으려면 어떤 계율을 지켜야 되니? 그랬더니 일단 할례를 해야 되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대신에 이걸 다 지키면은 천국에 가서 여자들과 음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 볼로디미르는 이제 이성들을 상당히 수많은 부인들을 거닐 정도로 좋아해서 이 죽어서 음행을 할 수 있다는 거에는 만족을 했지만 이제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 뭐 커서 할례를 하면 아프겠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고 음주를 못한다는 점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술 마시는 게 낚시인데 술을 못 마신다면 사는 보람이 없다. 뭐 저 러시아 사람들 술 좋아하는 건 이때부터 있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이 찾아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율법은 할례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돼지고기와 토끼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더래요. 볼로디미르가 좀 마음에 안 졌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슬람하고 뭐가 다르지?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야, 니네 신들의 나라는 어디 있냐? 라고 물었더니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대답을 해요. 볼로디미르가 야, 지금도 그럼 그 신이 거기에 있냐? 그랬더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인 신이 우리한테 화가 나가지고서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지금 나라가 망해서 우리는 서서 산다. 라고 했더니 이제 이 볼로디미르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너는 니네도 나라가 망한 주제에 어떻게 너의 신을 남들에게 권하냐? 만약에 너의 신들이 너희들을 사랑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겠냐? 라고 하면서 유대교를 거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볼로디미르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의 의식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콘스탄티노플
성당까지 가가지고서 보면 그리스 정교의 화려한 제의식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매료가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국가로서의 성립을 국가로서의 기틀을 잡은 상태에서 뭐 이제 단일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는 꽤 유리하죠. 사실 이제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신교들이 왜 많이 이제 유럽에서 특히 채택이 되고서 그랬냐면은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이 하나인 게 좋아요. 신이 하나여야 황제와 왕도 하나라고 대중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다신교 구조가 되면은 신이 여럿이기 때문에 왕이나 황제의 권력에 유일함을 주장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일신교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약간 단순성이거든요. 어찌됐건 볼로디미르도 이제 이런 신도 하나고 왕도 나 하나다라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국가를 만들었다는 업적으로 인해서 1흐리브냐 돈에 그려져 있어요. 코인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의 아들이 이제 현공이라 불리는 야로슬라프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광개토 대왕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지도가 바로 이제 이 야로슬라프 1세 시절에 차지했던 키이우 공국의 강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지금 왼손에 성당 건물을 들고 있죠. 이 성당이 지금 키이우를 가시면은 누구나 방문하는 성소피아 대성당이라는 건물입니다. 이걸 이때 야로슬라프 1세 때 만들었고, 이때 이분은 이제 뭐 어쨌든 키이우 시가지를 되게 많이 꾸미는데, 실제로 이제 이 시절에 만들었던 황금의 문이라는 게 현재도 남아 있고요. 뭐 문제는 근데 이제 이 키이우르시 공국도 이 두 명의 위대한 황제 시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금방 힘이 약해져요. 가장 큰 이유는 동아시아는 이제 큰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끔 룰이 잡혀져 있는데, 중앙아시아나 인도,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룰이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인 황제, 여기 대공이죠. 대공이 죽으면은 아들과 일가 친척들이 한번 내전을 벌인 다음에 제일 센 놈이 다시 왕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왕이 바뀔 때마다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로 인해서 좀 국력이 많이 쇠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키이우르시 공국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1215년 정도부터 이제 좀 약간 급격한 쇠퇴를 맞이하는데, 이들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야로슬라프 1세는 이 흐리 분야에 또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좋게 1원짜리와 2원짜리 새겨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키이우 공국에게 결정적 한 방을 날린 거는 바로 몽골이죠. 1223년 정도 됐을 때 몽골의 선견 부대가 이제 키이우르시 공국으로 처음 쳐들어옵니다. 이때 약 6만 명의 병사가 죽어요. 사실 뭐 이제 우크라이나도 기병대를 많이 쓰긴 했는데, 이제 뭐 다들 뭐 전쟁사에 관심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유럽은 이 시대에 중장기병 위주였어요. 왜 사극 보면 이렇게 갑옷을 두껍게 입은 다음에 긴 창 들고 결투하는 이런 식이었고, 이제 몽골은 전통적 경기병을 썼는데, 이제 몽골은 야금 갑옷 혹은 합금으로 만든 강철 갑옷을 입지 않고 가죽옷을 입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볍고 이제 전투를 벌일 때 훨씬 빨랐어요. 그래서 몽골의 기본적인 전략은 가짜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럼 쫓아가요, 중장 기병들이. 그럼 이제 말도 갑옷을 입고 병사들, 장군도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지칠 때쯤 나타나 가지고서 활을 쏴서 몇 명 죽이고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썼는데, 이 전술에 제대로 당해서 처음에 약 6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키이우 공국은 어찌됐건 동쪽에서 무서운 애들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서 엄청나게 이제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12년 후인 1237년도에 징기스칸의 손자인 바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일대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 3년 후인 1240년 키이우가 포위됩니다. 그리고 키이우 대공이 도망간 상태에서 시민들이 저항을 하다가 결국 이제 키이우는 그해 겨울에 함락이 되죠. 그리고 몽골은 이 자리에 킵차크 칸국이라는 나라를 건립합니다. 몽골어로는 주치울루스라고 하죠. 그 몽골의 진입 경로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나라를 이제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주치울루스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모두 지배했고, 그다음에 송영 러시아,
러시아는 이 당시 이제 약간의 반식민지 상태로 독립을 유지하는 모스크바가 좀 불행하게 보이죠. 이런 식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의 첫 번째 나라를 잃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키이우 루시 공국은 망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입장이 갈리는 게 러시아는 이 이후로 이제 키이우 루시 공국을 계승한 게 모스크바 공국, 후일의 러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나라를 찾아냈냐면은 그 노카이 울루스라고 지도에 보이는 곳 바로 북쪽에 이제 할리치니 공국과 불린 공국이라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현재는 거의 폴란드 국경 쪽에 붙어 있는 지역에 작은 공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이우 대공국의 예하 공국이었던 곳인데 이 나라가 한 100년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 나중에는 힘을 합쳐서 할리치나 볼린 공국이라는 이름으로 100년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게 키이우 공국의 후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몽골의 지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할리치나 볼린 공국도 한 100년쯤 버티다가 1340년에 멸망을 하고 말죠. 그리고 몽골도 이제 결국은 뭐 13세기 정도가 되면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이 우크라이나 지역은 누가 다스리느냐?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식민지 벼르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루스 지도인데, 자 보면은 이제 이 블라디미르 수지달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왼쪽에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여기가 모스크바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키이우가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이 탈탈 털리는 기간 동안에 북쪽에는 아주 춥고 보잘것없는 땅에서 근근히 목숨만 유지하던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시골 공벽한 총구석에 있던 모스크바였죠. 일단은 유럽의 한복판에서 좀 멀어져 있는 위치라 크고 작은 침략에서 자유로웠다는 게 이들의 이제 가장 큰 성공 비결이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블라디미르 수즈달이 바로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의 유래인 작은 나라였는데 이제 뭐 처음부터 모스크바도 뭐 몽골의 지배받았냐 건 아니에요. 처음에 싸웠어요. 근데 한 차례 거하게 패배한 다음에 이제 몽골의 신하를 자처하면서 이제 공국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 블라디미르 수자 공국의 반계에서 파생된 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형들이 계속 이제 블라디미르 수자 공국의 공장형이 됐고 이제 그 중에 동생 하나한테 떼어준 땅이 모스크바인데 이게 모스크바가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스크바의 몽골의 식민지는 약 15세기까지 이어지다가 1480년에 이제 몽골 제국인 킵차크 칸국이 쇠퇴하면서 모스크바는 이제 타타르인의 족쇄라고 여기 사람들 말하는데 타타르인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뭐 이 시기는 되게 유럽사에서 좀 중요했던 시기인 게 바로 이제 킵차크 칸국이 망하기 30년 전에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에서 함락이 되면서 이제 동방의 기독교 시대도 접어들게 되고 남쪽은 무슬림의 지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스크바 공국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이 망한 이 상태에서 우리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다라는 망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야말로 제3의 로마고 기독교 세계, 특히 정교회 세계의 맹주다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면서 러시아 황실이 이 로마의 문장과 거의 같은 이제 쌍두 독수리 문양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을 키운 모스크바 공국은 이제 15세기 후반이 되면은 이반 3세라는 이제 황제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든 루시의 군주가 모든 루시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면서 키이우 루시아 다스리는 모든 땅은 러시아의 땅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결국 러시아사에서 우크라이나라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고 러시아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모스크바 대공국은 키이우 공국을 이었다는 정신적 만족감에 실제로도 키이우 공국이 지배하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이제 이반 3세의 아들인 이반 4세 때가 되면은 드디어 짜르를 선언합니다. 진짜 황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쫓겨난 그 타타르인 몽골인은 그럼 그때까지 다 망해서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지도 남단 흑해 북쪽에 있는 세바스토폴이 있는 지역이 크림 반도인데 이 크림 지역에 크림 칸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서 꽤 오래 버텨요. 그리고 이 크림 칸국이 언제 망하냐? 예카트리나 2세 역사책에서 들어보셨을 만한 예카트리나 여제 때 우크라이나 총독인 포템킨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멸망시킵니다. 또 영화 좀 보시던 분들은 전함 포템킨이 기억나실 텐데 이게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테트리스가 나온 이유는 테트리스 그 무대에서 춤추는 그 아저씨 때문인데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 대장 분리바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 김남영 선생님은 보셨죠? 전 아직도 이 시대는 또 아니어가지고. Über uns ist der Sternenklar, drinnen glüht der Samovar. Aus der Ferne hört man das Signal, alle Herzen jubeln im Choral.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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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aken müssen reiten, ihr ganzes Leben reiten, noch schneller als der Wind, weil sie dazu geboren sind. Kosaken müssen reiten, ihr ganzes Leben reiten, noch schneller als der Wind, weil sie dazu geboren sind. Und wir jagen den Berg hinauf, vor uns steigt der Nebel auf. Und die Hufe schlagen in den Sand, uns gehört das große Weite. 네. 자, 몽골이 떠나고 나서 13세기 중반에 이제 키이우 루시공국도 해체되고 이 남쪽의 우크라이나의 그 이제 엄청난 흑토지대라고 하는 농업지대는 거의 무인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사라진 상태에서 식민지가 되었고 뚜렷한 지배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살아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국가의 보호 혹은 조직화되지 않다 보니까 무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때 이제 허구한 날 유목민들이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잡혀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토에서 농사를 짓는 땅은 되게 비옥하고 좋은데 뭐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보니까 모두 흑토를 떠나게 되고 결국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지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몇백 년이 또 흘렀어요. 16세기쯤 되면은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긴 해야겠는데 여전히 도둑들과 유목민족이 약탈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체 무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부락별로 자체 무장한 조직들을 만들고 이 군사 조직을 코사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코사크는 자유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코사크는 점점 덩치를 불려가서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은 그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공국의 식민 지배였고 뭐 아시겠지만 이 폴란드 러시아 이쪽이 되게 늦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에서는 이 시기가 되면 농노들이 사라지는데 중세 체제가 해체되는데 이 폴란드 러시아 쪽은 이때도 한참 이제 중세화 그러니까 뭐 봉건제가 시작돼서 자유농민들이 오히려 농노화가 진행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 민족을 자처하는 이 코사크들은 결국 도적이지만은 자신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신들의 자유를 탄압하고 자신들의 자유농민이었던 그들을 농노화시키려는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와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코사크들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이제 믿음 같은 것들, 그런 공동체, 연대 의식들이 피어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코사크들은 결국 자신들의 나라를 뭐 일부 건설하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 전투력이 출중한 집단들은 어떤 식으로 풀리냐? 용병으로 풀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코사크들은 여러 나라에 의해서 용병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코사크들은 그들의 자치를 위해 가지고서 기꺼이 전투용병의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코사크 지역의 자치권을 위해 가지고 수많은 남성들이 가서 전쟁터에 가서 죽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이게 코사크들의 복장인데요.
이제 헐렁한 소매옷,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소매가 거의 손목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조선시대의 돋보처럼 이제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리는 헐렁한 바지에 가죽 장화를 신은 게 이제 코사크족의 기본적인 복장이었어요. 테트리스 아까 나오는 그 춤을 추는 게 코사크의 춤이고, 그 조그만 그 춤추는 사람이 이제 코사크 복장이거든요. 그 복장이. 그리고 코사크의 헤어스타일은 이랬습니다. 약간 이제 몽골이나 여진족 같은 이제 타타르 계열의 머리인데 이건 이제 그 전까지 일제 지배했던 몽골인들의 영향으로 이런 헤어스타일을 했던 걸로 보여요. 자, 이 코사크의 시대에 또다시 우크라이나는 독립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16세기 말은 대부분의 영토가 폴란드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에요. 이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트로 사하이다니치라는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역사상에서는 처음으로 독립의지를 되새긴 선구자 정도로 추앙되는 인물인데, 참고로 이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주변국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오스만 투르크와 폴란드가 거의 머리 터지게 동유럽의 지배권을 가지고 싸우던 시절이에요. 이 사하이다니치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우크라이나 땅을 쳐들어오자 폴란드와 힘을 합쳐가지고 오스만 투르크군을 몰아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아니 뭐 독립의 아버지라더니 뭐 사하이다니치가 결국 자신들의 지배자였던 폴란드 편을 들었던 부역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는 이 공으로 인해서 코사크족의 자치를 얻어내요. 그러니까 폴란드 왕에 대한 숭배 정도는 있겠지만은 코사크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자치를 얻어내고, 그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키이우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키이우 모힐라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나온 이제 수많은 지식인들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라는 것에 맹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민족 정신, 독립 세력이 발화되는 바로 그런 시기의 첫 번째 인물인 거죠. 사하이다니치 시대는 이제 폴란드와는 상당히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코사크족의 자치를 인정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위대한 사람이 죽자마자 폴란드는 다시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630년대 이제 폴란드에 대한 우크라이나 민중들 그리고 코사크들의 대반란 시대라고 하는 약 10여 년이 이어져요. 하지만 이제 코사크들은 이 지도자 사하이다니치가 죽고 나서 다시 흩어져 버리고 마을별로 쪼개졌기 때문에 좀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개인의 병력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반란들은 대부분 비참하게 진압됩니다. 그리고 이 대반란의 시대를 아주 로맨틱하게 그린 게 바로 니콜라이 고골이 쓴 소설 대장 불바, 아까 봤던 영화 포스타예요. 대장 불리바라고 우리나라 번역이 됐는데, 60년대 그 대머리 배우로 유명했던 율브리너가 주연했고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영화여서 저보다 약간 10년 정도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실 법한 영화고,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봤습니다. 이거 얘기는 옛날에 전 책으로 봤는데 영화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자, 두 번째 인물이 같은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 보단 크멜리츠키라는 사람입니다. 이거 약간 뚱뚱하죠?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로 만든 사람이에요. 출신 자체는 우크라이나인 지주 출신인데, 연결로 실렸네. 지주 출신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폴란드와의 관계가 되게 좋았겠죠. 근데 폴란드의 귀족 하나가 이 흐멜리츠키가 가진 땅을 탐낸 거예요. 당연히 흐멜리츠키는 이제 거기에 땅을 팔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 폴란드 대귀족은 흐멜리츠키의 집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살해하고, 이 흐멜리츠키가 이제 뭐 여러 명의 부인 중에 마지막으로 부인 삼으려고 했던 여성을 죽여요. 이 흐멜리츠키 이때만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이제 폴란드 왕을 찾아가요. 이 사람도 귀족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리고 그 폴란드 대귀족을 처벌하고자 하지만 폴란드 대귀족들은 당연히 자기들끼리 편을 들었고, 이제 흐멜리츠키는 이제 약간의 나도 약시들 지배계급이긴 하지만 나는 피식민지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결국은 이제 반란을 계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란의 계기는 아주 개인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흐멜리츠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귀족 출신이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정세 판단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정보가 빨랐던 거죠, 당시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서 코사크를 단결시켰지만은 이 코사크의 힘만으로는 폴란드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어떡하냐? 아까 말했던 크림 지방에 있었다는 타타르 잔당,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일대 대전을 벌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겨요, 전쟁에서. 그래서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 앞까지 약 10만 명의 대군이 진군을 해가지고서 폴란드의 수도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제 폴란드 왕이 직접 나와서 코사크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제 폴란드 귀족이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 흐멜리츠키는 이 약속을 믿어버리고 그대로 순순히 군대를 물려버립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역사에서는 좀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 사건은 이 폴란드 왕의 이런 제안은 기만책이었죠. 1651년에 다시 폴란드와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동안에 폴란드는 뭘 했냐? 바로 이 흐멜리츠키와 동맹을 맺은 타타르족을 타타르족을 매수합니다. 당연히 흐멜리츠키는 이제 배후에서 타타르족이 같이 공격하니까 참패를 하게 되고, 흐멜리츠키도 타타르군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폴란드와 다시 재협상을 하는데, 이제 코사크는 2만 명으로 숫자를 제한하고, 이제 흐멜리츠키의 지배 지역도 키이우에 한한다. 그 외 지역은 지배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영역이 축소가 됩니다. 자, 흐멜리츠키는 돌아와서 흐멜리츠키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바르샤바까지 갔을 때 그냥 점령을 했더라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마 과거의 자신이 무척 미웠겠죠. 절치부심하던 흐멜리츠키는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폴란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그 외세가 바로 어디냐? 모스크바였어요. 그래서 이 흐멜리츠키는 1653년도에 모스크바의 보호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페레야슬라프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페레야슬라프 조약이 또 러시아사에서는 이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민족이 된 결정적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참고로 이 흐멜리츠키도 오 브리흐냐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협정문을 좀 볼까요? 자, 코사크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짜르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짜르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를 시행한다. 헤트만, 이건 코사크족이 자치하는 국가를 뜻하는 말인데, 헤트만과 코사크는 외교관계, 다른 나라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지만은 이걸 짜르에 보고해야 한다. 코사크의 병력은 6만으로 제한한다. 우크라이나의 정교도는 모스크바 주교의 축복 아래 있지만은 종교 행위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약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사크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짜르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같은 이런 조약들, 이런 독소 조항 때문에 또 이제 지금까지 이걸로 두 나라는 싸우고 있어요. 자, 마지막 인물인데요. 이 독립운동 시기, 그러니까 17, 18세기 우크라이나에 등장한 3명의 민족 영웅 중 마지막 인물 중에 하나인 마제파라는 사람입니다. 이반 마제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좀 우여곡절이 많고 드라마틱하냐면은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교향곡이 있을 정도예요. 서양 음악에는. 이 사람도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리고 수완이 정말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바르샤바 유학생 출신으로 바르샤바 유학 시절에 폴란드 국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폴란드 국왕이 이 사람의 모든 유학생들 다 돼요. 그럼 친폴란드파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바로 모스크바에, 당신이 이제 짜르죠, 그 유명한 표트르 대제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표트르 대제가 얼마나 한동안 마제파를 좋아했냐면은 세간에 이런 말이 돌았대요. 짜르는 천사보다 마제파의 말을 더 신뢰한다 라는 말이 들었을 정도죠. 하지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도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정치적 입장은 좀 달랐던 게, 이제 표트르는 그 페레야슬라프 조약 이후로 보장된 코사크들의 자치를 좀 폐지하고 이제 직접 통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친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제파는 마제파대로 표트르 대제의 총애를 받긴 했지만은 그 자신이 헤트만, 코사크 자치국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표트르 대제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노선이 달랐던 거예요. 표트르는 이제 러시아를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는 스웨덴이, 지금이야 뭐 스웨덴이 별 볼일 없지만 스웨덴이 꽤 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 스웨덴을 침공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우크라이나의 코사크들은 이 전쟁에 대거 끌려가서 약 절반 정도가 사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참고로 이후로 이제 우크라이나 코사크들은 전쟁만 동원되면 끌려가서
막 반씩 죽고 뭐 심한 경우는 70%가 죽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제파는 자기 민족이 이렇게 짜르의 소모품으로 쓰이는 현실을 무척 괴로워해요. 자, 상황을 보니까 지금 짜르는 우크라이나의 자치를 더 이상 보장해 줄 것 같지 않고 코사크족 혼자로서는 러시아를 이끌 자신은 없고 그럼 어떡하지? 라고 결정을 좀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스웨덴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역사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힘이 없고 또 주변국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외세를 계속 끌어들이고 이 외세 때문에 다시 재지배를 받는 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또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했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건 바다가 좀 삼면에 있다 보니까 국경선 자체가 단순하지만은 이 우크라이나는 이제 사방에 국경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그냥 산이 하나도 없는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정말 좋은 데고 쳐들어오기도 정말 좋은 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어찌됐건 다시 스웨덴과 손을 잡았어요. 고질적인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마제파가 자신이 봉기라면은 모든 코사크들이 자신을 딸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봉기해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고 러시아는 이 마제파가 적그리스도 무신론자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코사크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코사크들만 마제파를 지원하는 상태에서 결국 우크라이나 중부에서 스웨덴 코사크 연합군과 모스크바군 사이에 격돌이 벌어지고 연합군은 대패합니다. 표트르 대제는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스크바는 정말 이제 강대국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죠. 그 일대에 모스크바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은 이제 뭐 프랑스 정도밖에 없는 그 남쪽은 이제 프랑스가 커버하고 있으니까 주변 강대국이 없어진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 모스크바는 나라 이름을 러시아로 고칩니다. 바로 루스들의 땅, 루스의 대표자는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러시아는 루시의 라틴어 발음이에요. 어찌됐건 이제 이런 상징적인 사건이 이 시기에 벌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예카트리나 2세 시절이 되면은 그 다음 왕이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결국 자치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사크의 시절, 코사크가 만들어냈던 코사크들 자치국인 헤트만은 한 80년 정도 유지가 되고 다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서부는 폴란드 땅이 되고요. 그 대부분의 지역은 러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제파의 뭐 이제 러시아사나 소련사에서는 이 마제파는 거의 민족의 배신자급이에요. 여기저기 배신을 했고 또 표트르제를 배신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는 되게 좀 많은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차이코프스키가 1883년도에 오페라 마제파라는 걸 만들고요. 네, 프란츠 리스트가 1851년에 교향시 마제파라는 걸 작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제파의 이야기는 바이런이나 푸시킨, 빅토르 위고 같은 문호들도 이 마제파를 주인공으로 한 서정시를 쓰기도 하는 등 동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잠깐 노래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프란츠 리스트가 작곡한 교향시 마제파고요. 베를린 필하모니가 연주하고 카라얀이 지휘했던 잠깐만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분은 10 브리흐냐의 모델이십니다. 뭐 이런 우크라이나 서부를 지배하던 폴란드는 그 유럽사를 이게 되게 많이 이해를 해야 좀 이게 이해가 될 텐데 폴란드는 18세기 말에 분할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또 그 당시를 다룬 문학 작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분할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영토는 약 80%는 러시아 제국이 그리고 과거 폴란드가 다스리던 20% 땅은
오스트리아 제국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지명도 사라져서 소러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해요. 러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도 전수했다시피 농민들은 이제 점점 농노화가 되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완벽한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또 이런 시절에 문학은 꼽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민족 시인들은 이 시기부터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타라스 세우첸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시 중에 유언이라는 시가 있어요. 참고로 이 타라스 세우첸코의 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어는 드디어 문학을 다룰 수 있는 이제 약간의 고급 언어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의사소통만 가능한 지방어에 불과했다면요. 유언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죽거든 그리운 우크라이나의 넓은 언덕 위에 묻어주고 끝없는 논과 드네르프 강, 세찬 물결에 강변이 모이도록 잦아들지 않는 물결 소리가 들리도록 드네프르 강이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적의 피를 푸른 바다로 흘려보냈을 때 나는 논이든 산이든 모든 것을 버릴 것이요. 신의 곁으로 달려가 기도를 할 것이요. 하지만 지금은 신이 계신 곳을 모르오. 나를 묶거든 사슬을 끊어 일어나고 포획한 적의 피와 맞바꾸어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쟁취해다오. 그리고 나를 위대하고 자유로운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잊지 말아주오. 다정한 말을 건네주오. 약간 이제 우리나라의 뭐 이육사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나죠. 참고로 이 세우첸코는 우크라이나 최고 고위권인 백브리흐냐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전쟁 와중에서 뭐 푸틴이 주장하는 뭐 이제 우리는 사실 우크라이나 민족은 없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돈만 보더라도 이 돈에 있는 모든 모델들이 독립운동과 관계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과 관련된 기여한 사람들만 돈의 모델이 될 정도로 독립의지가 되게 투철하죠. 자, 짜리의 시대가 열립니다. 1876년이 되자 이제 엠스 칙령이라는 게 발표되는데 이제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서적의 출판이 금지되고 강연에서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우크라이나어로 된 신문 발행도 금지되고 도서관에서 우크라이나어로 된 책도 추방이 되고 우크라이나 관련 단체는 무조건 불법화가 되고 활동가들은 모두 국외로 추방됩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일본 제국 시절의 이제 조선 반도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이 암흑의 시기에 또 사람들은 저항을 하죠. 그리고 어차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사가 이 당시 공유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짜리의 시대는 1905년 러시아 혁명의 전야로 불리는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죠. 당시 황제 니콜라이 2세는 2세의 거처인 겨울궁전으로 가던 시위대한테 이제 러시아군이 발포를 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난 사건인데 이 행진의 청원자인 게오르그 가폰이 또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역사라는 게 보면 볼수록 재밌는 게 우리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심지어 누구도 우크라이나 사람이냐면요. 트로츠키도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아 물론 뭐 스탈린도 그루지아 사람이긴 하죠. 자, 소시적인 영화 좀 보신 분들이 스쳐갔던 고전 영화 전함 포텐킨이 있죠. 그 우크라이나의 오데사항에서 발생했던 선상 반란 사건을 영화한 건데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했던 포텐킨이라는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총독 이름이고요. 이 오데사가 바로 지금 유명한 크림반도에 있는 항이에요. 크림반도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항이에요. 이 사건은 이제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많은 시위가 발생하자 이 포텐킨에 있던 수병들에게 시위대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수병들이 진압을 거부하죠. 그리고 전함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러시아 해군 전함 위에 적기,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기 처음으로 올라간 의미 때문에 소련 시절에서는 되게 영웅행위였고 또 소시적 영화 좀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소비에트 리얼리즘의 대표격으로 이 전함 포텐킨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아니고요. 학생들의 부모님들 세대는 봤을 시대죠. 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짜르 시절에 벌어졌던 수많은 농민들의 농노화라는 것들은 이제 결국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나라를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농민들이 조국을 버리고서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극동으로 떠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러시아 비자가 무비자가 되면서 코로나 이전에 블라디보스톡을 되게 많이 갔잖아요. 속초에서 배 타고도 가고
이 블라디보스토크 인구의 70%가량이 우크라이나계예요. 그리고 일본의 북부에 있는 사할린 섬 같은 경우는 80%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극동으로 가는 인원들이 없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더 이상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극동으로 가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정착으로부터 한 15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죠, 그냥. 그 자기가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정체성도 없고요. 그리고 일부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는 약 15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고 캐나다에는 10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정체성이 있고요. 심지어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어로 하는 신문과 우크라이나어 방송국도 있을 정도고, 이번에 전쟁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 왜 우크라이나는 국제 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근대가 가가지고 지금 나대고 있는데, 서양은 이제 프랑코 내전 때부터 국제 여단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서 이런 곳에 의용군으로 가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국제 여단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캐나다 사람들이에요. 약 3,000명의 캐나다인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가 있는데, 이 뉴스를 그냥 보시면은 뭐 캐나다 사람들은 왜 우크라이나에 가 있을까? 아니 이 자식들은 국방도 지금 미국한테 대행을 맡기고서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서 지랄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간 3,000명의 캐나다인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간 거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짜리의 시대를 벗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짧았던 독립이 우크라이나에 찾아와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은 약 350만 명이 러시아군에 종군을 하게 돼요. 끌려간 거죠. 그리고 서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오스트리아군이 돼서 약 25만 명이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같은 민족인데 자신들의 식민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진짜. 자신들의 지배자를 위해서. 자, 알다시피 1차 대전 중에 러시아에서는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짧은 권력의 공백기, 적군과 백군이 싸우는 시기가 발생한데, 이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뭉칩니다. 비밀리에 지하에 있던 모든 조직들과 정당들이 일시에 모여들어서 우크라이나 중앙 라다라고 하는 평의회를 결성해요. 그리고 1917년 1차 대전이 한창 시작 중인 와중인 6월에 자치를 선언해 버립니다. 이때 러시아는 이제 소비에트와 왕당파들이 전쟁을 하느라 적군과 백군이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틈을 정말 잘 노린 거예요. 그리고 17년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합니다. 이제 소련은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하게 된 거죠. 자, 중앙 라단이 때 줄을 잘못 타요. 폭력에 의한 권력 탈취를 반대한다면서 레닌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줄을 잘못 쓴 거죠. 어찌됐건 그 와중에 다시 17년 11월에 우크라이나 국민공화국이라는 거를 창설해요. 그래서 다시 우크라이나는 빈틈을 이용한 약간의 독립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즉각 우크라이나 국민공화국을 승인하게 되죠. 문제는 이제 이게 권력 공백기에 독립을 선언한 거다 보니까 본국격인 이제 러시아 혹은 소련의 입장이 되게 중요하겠죠. 볼셰비키들은 중앙 라다의 독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반혁명 부르주아의 난동, 그리고 분리주의자의 책동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게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보면은, 특히 좌파 독립운동을 보면은 또 소련의 지원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중국 국민당도 소련의 자금으로 독립운동, 그 일본 대일항전에 나서고, 그리고 소련의 정책, 이를테면은 이제 아시아가 제3세계 피아파 민족들의 해방을 위해서 지원한다였는데, 그건 남의 나라 얘기고요. 이제 자기 밥그릇에 손을 대는 것은, 자기 밥그릇에 있는 밥이 독립을 하겠다 노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 다 이런 거죠,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자, 소련은, 볼셰비키들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히르키우에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가짜 국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공화국과 대립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자, 1917년 말부터 21년까지 우크라이나 국민공화국과 볼셰비키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키이우는 거의 이때 80%가 망할 정도로 폐허가 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국민군의 승리가 됐다가 볼셰비키 승리가 된 식으로 주인이 바뀌죠. 자, 결국 이제 볼셰비키가 자꾸 쳐들어오고 볼셰비키한테 내몰리게 되고 독립은 유지해야 되고, 이 국민공화국은 또 어찌 했을까요? 이번에는 독일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중이었다 보니까
독일 측에 식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우크라이나 국민 정부를 지원하게 하는 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18년 4월에 독일군의 힘으로 키이우가 다시 재점령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공화국의 승리일까? 아니에요. 이번엔 독일군이 또 횡포를 부려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달인 1918년 4월에 독일군이 중앙 라다의 회의장에 난입해서 정부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친독파를 꼭두각시 내세운 가짜 정부를 또 수립해버립니다. 어이가 없죠, 역사가.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이듬해 독일의 패전으로 1차 대전이 끝나요.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공화국은 1917년 11월에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다음에 1918년 6월에 독일에게서 망해버리죠. 그리고 6개월 뒤에 독일은 패전국이 돼요. 우크라이나로서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결국 최후의 승자는 볼셰비키가 됩니다. 자, 1922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생기고 우크라이나는 결국 이제 히르키우에서 만들어졌던 괴뢰 국가 어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연방의 일원이 됩니다. 수도는 뭐 이제 키예프는 너무 이제 키이우는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다 그래서 이제 히르키우로 국경이 정해지죠. 자, 이렇게 돼요.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영토는 이제 소련 연방의 일부인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이 되는데 폴란드령 우크라이나가 있게 되고요. 그 아까 말했던 할리치나 볼린 연합 왕국이 폴란드 영토가 되고요. 체코령 우크라이나도 일부가 체코를 가져가고 루마니아가 또 우크라이나 일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네 나라가 분할하는 상태가 되죠. 레닌은 원칙적인 혁명가긴 했지만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유연한 정책을 폈어요. 이를테면 기근이 발생하자 신경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서 잠시 또 자본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는 등 유연했죠. 그래서 이제 레닌도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강압적으로 지배만 한다고 이 사람들이 굽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레닌의 시기에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자치권을 실제로 누렸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어를 정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공산당 내 문서도 우크라이나어로 작성할 수 있게 허용이 되었을 정도로 우대를 했죠. 그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이었던 트로츠키 그리고 지노비에프의 후원도 한몫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레닌 사후죠. 레닌 사후의 권력을 잡은 사람은 다들 아시다시피 조지아 출신인 스탈린이에요. 그리고 철권 통출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중앙 집권적 체제를 선호하는 인물이기도 했고 거기다가 정적이었던 트로츠키에 대한 악감정도 남아있고 우크라이나는 트로츠키의 좀 약간의 후원 같은 배후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작살내야 그의 권력이 공고해진다고 믿었겠죠. 그래서 공산당원에 대한 숙청이나 이런 것들이 소련 본토보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먼저 선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의 공산당 숙청이 벌어지고 혹은 이제 농업 집단화도 우크라이나가 가장 먼저 시행이 되는 식으로 가장 나쁜 이제 스탈린의 나쁜 정책들이 우크라이나에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가장 시범적으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공화국의 허울뿐인 권한도 이제 박탈당한 상태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러시아화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2차 대전을 맞이하게 되죠. 뭐 2차 대전의 결과는 소련이 승전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폴란드령 우크라이나와 체코령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령 우크라이나를 모두 뺏어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안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뭐 2차 대전 중에 이제 소련의 그 독일의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인해서 뭐 이쪽이 다 쑥대밭이 되긴 하지만은 좀 길게 패스를 해가지고서 2차 대전 이후 우크라이나는 지금의 영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땅들은 대부분 되찾게는 되죠. 자, 스탈린 영원 무궁할 것 같았던 스탈린도 죽고 스탈린의 뒤를 니시타 후르쇼프가 있게 되는데 다들 이제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던 이제 후르쇼프가 집권하고 나서 스탈린 격하 운동 같은 게 벌어지죠. 또 후르쇼프는 참 우크라이나 운명이 이상한 게 나쁜 놈 다음에는 조금 나은 놈이 돼요. 그래서 스탈린 이후에 후르쇼프는 또 우크라이나에 되게 온정적이었어요. 일단 후르쇼프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돈바스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또 본인이 우크라이나 민족우상도 되게 좋아하고 우크라이나 노래가 18번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지지가 좀 상당했고,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제 세 명의 과도 체제에서 후르쇼프가 권력을 잡던 시기에 우크라이나 공산당이 후르쇼프를 가장 먼저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후르쇼프의 배후가 돼서 약간의 자유를 얻죠. 무엇보다도 이제 후르쇼프 집권기에 우크라이나로서 가장 좋은 일이 발생했던 게 아까 말했던 페리아슬라프 조약 300주년을 맞이해서 후르쇼프가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줘버립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인민의 위대한 형제와 신뢰의 증거로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이관시켜버리죠. 이게 결국 나중에 2014년 러시아 크림 강제 합병에 또 비극의 씨앗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후르쇼프 다음에 이제 브레즈네프가 집권했을 때는 다시 또 우크라이나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교대로 좋았다 나빴다를 하는, 문화 통치했다, 경찰 통치했다, 문화 통치했다, 경찰 통치하는 시대가 벌어지고 결국 소련은 이제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 시대를 맞게 됩니다. 참고로 고르바초프 집안도 우크라이나 코사크예요. 그러니까 뭐 이 시대에 유명했던, 그러니까 진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그러니까 러시아사의 거의 한 3분의 1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크라이나 역사가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못 놓는 것 같긴 해요. 자, 80년대 이제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엄청난 군비 경쟁을 하고 이로 인해서 소련 경제는 붕괴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한계 상황에서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그 유명한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즉 정보 공개와 재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몰린 상황에서 이제 고르바초프는 사실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거라도 해야 공산당이 소련에서 영원히 지배할 수 있고 소련이라는 연방이 존속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억눌렸던 사회에 조금의 김을 빼주면은 그 사회는 본물 터지듯 터져버리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바로 86년 4월 26일 날 키이우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 원자로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친구들은 한자를 모르실 텐데 또 다른, 이게 원자 뭐예요 이게? 원자로네요. 원자로 사고, 사망자 4,000명 넘을 듯 미 인공위성 촬영, 체르노빌 사건이 터지게 되죠. 히로시마급 원자폭탄 500개 분량의 방사능이 대기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소련 공산주의 특유의 비밀주의로 인해 가지고 28일 동안이나 이 사고가 전 세계에 은폐가 돼버려요. 이 난리통, 어떤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됐건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개혁이 이루어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민족주의가 급격히 폭발하듯 성장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 역사의 시선이 아닌 우크라이나인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 역사책에서 희대의 배신자라고 배웠던 마제파가 사실은 우리 민족을 위한 영웅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인민의회는 1989년 우크라이나 언어법을 통과시켜요. 공산당이 대다수인 이때 이제 슬슬 이제 소련은 이제 야당도 허용을 하고 막 이런 시절이었지만 이때 의회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때 우크라이나 언어법을 통과시켜서 우크라이나어를 국어로 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소련 기간 내내 금지였던 파랑과 노랑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우크라이나 깃발이 거리에 펄럭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공 볼로디미르의 상징이었던 삼지창으로 만든 배지를 사람들이 가슴에 꽂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대중들의 열기를 약삭빠른 정치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1989년 페레스트로이카를 위한 우크라이나 국민운동이라는 정당이 결성되는데 이 정당이 다음 해인 90년 3월 선거에서 의석의 25%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요. 그리고 이들이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의 시선은 모두 우크라이나 독립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운동이라는 정당으로 쏠리게 되고 있었어요. 이때 소련은 점점 해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선거가 있었던 90년 3월에 리투아니아가 가장 먼저 소련 연방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러시아 공화국이 주권을 선언하게 되죠. 뭐 상황이 이러니까 당시 의회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공산당원이 중심이었지만은 이 공산당원이 충성을 바칠 대상이 사라져 버리자
갑자기 우크라이나 의회가 주권 선언을 해요. 7월 달에. 고르바초프는 어떻게든 이제 소련 연방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91년 8월에 소련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죠. 그리고 당시 러시아 의회 의장이었던 보리스 옐친이 보드카에 잔뜩 쩔은 상태로 탱크 위에 올라 연설하게 되는데 당시 이때 이 시대 살던 사람들은 와 멋있는 옐친 정말 용기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후일담에 의하면은 보리스 옐친은 술이 취해서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른다라는 후일담이 있을 정도로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이 러시아 의회 의장 이 보리스 옐친의 쿠데타군 앞에 선 탱크에 올라선 연설로 인해서 쿠데타는 흐지부지 됩니다. 아주 웃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소련의 해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돼요. 우크라이나 의회는 1991년 8월 24일 독립선언을 채택하고 이날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이 됩니다. 자, 문제는 흐멜리츠키의 독립 이후 거의 350년 만에 독립인 셈인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수없이 독립을 싸웠을 때는 늘 졌고요. 근데 막상 독립을 얻은 이번의 독립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정말 얻어걸린 독립이 돼버려요. 원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야 좋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야 되는데 이 독립 이후의 상황도 녹록지 않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은 한반도의 대한민국 역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뭐 자기들의 실력으로 독립해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건 자신의 실력으로 얻은 독립도 아니잖아요. 일단 독립을 추진한 최고 의회 세력들은 대부분 소련 시절의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시기에 맞춰가지고 말을 갈아탄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했는데 이제 뭐 그나마 뭐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이 뭐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반은 독립군 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거의 어떤 식이냐면은 일본 제국 시절에 의회를 했던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재헌의회 의원이 된 거예요. 여기는 정말 한 번 더 심하게 그대로 옮겨탔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지배자들이 옷만 갈아입고 새로운 독립국의 지배자가 된 진짜 황당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거기다가 소련 시절에 거수기 역할하던 공산당원들이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고 나라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리가 없잖아요. 민주주의는 자기가 해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초기 건국 초기에 이제 소련이 물러나면서 이권 사업의 정치인들, 구공산당원이 접근하게 되면서 이 구공산당원들이 신체제의 재벌로 다시 또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나라만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여전한 상태에서 구체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데 간판만 바꿔단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굳이 1948년도 이후에 한반도 상황을 떠올리지 않아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8년도 한반도처럼 정치적 암살이 막 횡행합니다. 유력 야당 후보가 막 암살당하고 물론 죽진 않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이고 유실됐다. 잠시만요. 제 리모컨이 망가져서. 뭐가 망가졌지? 죄송합니다. 제 쪽에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걸 켜지 말아야겠다. 잠시만요. 네. 자, 오렌지 혁명이죠. 우크라이나 헌법을 일단 좀 볼까요? 우크라이나 헌법을 보면은 대통령은 5년 임기예요. 우리랑 똑같이. 근데 재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2선까지는 가능하고 3선 연임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자, 오렌지 혁명이 있기 직전이 이제 이때가 2004년에 벌어진 일인데 당시 대통령은 레오니드 쿠치마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94년부터 2005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뭐 이런 나라들이 또 뻔하지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대통령 2번 했는데 3번 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이제 독재국가에 살아봐서 이런 거 좀 많이 겪어봤죠. 자, 원래 계획이 이분은 좀 있었던 것 같은 게 첫 번째 임기 중에 삼성 금지 조항을 개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대통령 임기 중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은 이 조항에 지배를 받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좀 희한하게 이걸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퇴임이 가까워지자 첫 번째 임기 중간에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서 삼성개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개헌이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첫 번째 임기는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4.5입은 여기에 비하면 되게 논리적인 거죠. 자신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의 집권기 중에서 한 번만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재출마가 가능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이 우크라이나의 헌법재판소까지 가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달리 그때는 우리의 시스템이 정말 튼튼했죠. 그래서 탄핵이 가능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러지 못해서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가 이걸 합헌이라고 해버립니다. 즉 레오니드 쿠치마는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중 입장에서는 진짜 이 개 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이게 난리까지 쳤는데도 쿠치마는 출마를 못해요. 왜냐? 지지율이 4%였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뭐 조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자 또 무슨 수를 쓰냐? 아, 그러면은 내 친구를 대통령으로 앉혀놓은 다음에 나는 책임 총리가 돼가지고서 5년간 다스리고 또 대통령에 출마해야지 라는 이상한 꼼수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인 빅토르 야누코비치를 대신 출마시켜요. 레오니드 쿠치마는 총리로 임명하기 이제 미략을 한 상태였죠. 원래 나쁜 놈들이 머리가 좋죠. 자, 이 방법이 그 1호부터 5년 후에 이제 푸틴이 쓰게 되죠. 이 방법을. 대통령을 2번 한 다음에 메드니데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자기가 총리를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대통령을 해서 지금 대통령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요. 어찌됐건 이 쿠치마 선택한 이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친러파의 대부이자 마피아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자 친서방 세력은 빅토르 유센코라는 사람으로 대동단결 해가지고 대선이 벌어집니다. 자,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빅토르 유센코가 10% 정도 앞섰어요. 그리고 출구조사에서도 6%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막상 개표를 하니까 뒤집어지고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당선이 된 거예요. 갑자기 뭐 또 이번 대선에 아쉬움을 가지는 분들이 뭐 이런 게 이렇게 연관시키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찌됐건 참다 못하는 우크라이나 민중들이 오렌지색 깃발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결국 이제 대통령 레오니드 쿠치마가 재투표를 선언해요. 그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서 이제 빅토르 유센코가 51.99%로 다음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이게 오렌지 혁명이라는 거예요. 오렌지 깃발 들고 나가서 대통령 선거 재선거를 하게 만든.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우크라이나 정치 상황은 독립 이후로 친러파와 친서방파의 갈등 구조예요. 이들이 교대로 집권을 하면서 친러 정책을 피느냐, 친EU 정책을 피느냐를 가지고 정치가 갈리는 상황인 거죠. 자, 이 빅토르 유센코는 다시 5년 후에 친러파인 야누코비치에게 패배합니다. 이때 정말 박빙 선거였는데 야누코비치가 48.95%로 이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말이 안 되는 게 부정선거의 당사자잖아요. 야누코비치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출마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야누코비치는 다시 출마를 하고요. 자, 유센코 이제 친서방파였던 이 전임 대통령인 빅토르 유센코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EU와 나토에 가입을 해야 살 길이 열린다고 봤고 이론에서 꾸준히 협상을 하고 있어요. 야누코비치가 다시 집권하자마자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는 우크라이나 유럽연합위원회 조약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의 서명을 무기한으로 연기하고 대신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을 해요. 그래서 다시 민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시위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지지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역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실질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야 이들은 독자적인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도 일부 세력들이 무슨 뭐 미국의 친서방 정책과 동진 때문에 뭐 러시아가 빡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크라이나는 친서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찌됐건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는 이 친서방주의 집회는 한겨울인 2013년 11월 30일, 제 생일이네요. 제 생일날 시위가 시작돼가지고서 이듬해 2월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오렌지 혁명 때와 달리 이제 친러 세력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이제 시민들의 그땐 욕을 들어주고 재투표에서 정권을 잃었잖아요. 재투표를 한 다음에 그러지 않고 강경 진압에 나서게 돼요. 그래서 2014년 2월 18일 키이우에서 경찰에 대한 시위대 발포가 이루어지고요. 무려 75명의 시민들이 현장에서 사살되고 1,10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위대가 무장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80년 광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야누코비치는 망명길에 오르고 의회가 야누코비치를 2014년 2월 22일 탄핵합니다. 유로마이단 집회고요. 잠깐 당시 BBC 뉴스를 보시면은 되게 치열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These are the scenes that triggered the breakup of Ukraine, scenes that have brought the world to the brink of a new Cold War. Unarmed protesters gunned down in the streets by the riot police who were retreating from Kiev's Maidan Square. By the end of the day, more than 50 people were dead, including 3 policemen. Ukraine's new leaders maintain that responsibility for the shootings lies entirely with the security forces acting on behalf of the previous government. Our investigations suggest that is not the full picture. 최루탄이 이거 처음이에요. Only 3 people have been arrested over the killings. All of the members of this police unit seen firing here towards the protesters. That was after 9 o'clock in the morning as government forces retreated from the square. But what prompted the police to pull back? So earlier that morning,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민중들은 우리가 살 길은 EU 가입, 나토 가입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길만이 우크라이나가 좀 더 나은 나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이제 동쪽은 러시아세가 좀 강해요. 러시아계 인구가 좀 많은 편이고 서쪽은 친서방세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네프르 강을 사이로 이제 약간 지형이 좀 나뉘긴 있는데 이제 당연히 동쪽, 그러니까 친러 성향이 강한 지역은 유로마이단으로 인한 야누코비치의 실각을 그리 반기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누코비치가 아마 계속 저항을 했더라면은 내전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야누코비치가 해외로 도망을 가면서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맥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해외 도피를 선택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봉합되나 싶었는데 이 그 후르쇼프 시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반환된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주민의 대다수가 러시아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야누코비치, 그러니까 친러파의 실각을 인정하지 않고 정반대의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크림반도에 있는 시민들은 이제 관청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내리고 러시아 국기를 달고 거기다 이 야누코비치 이놈이 결국 나중에는 러시아로 도망을 가요. 최종 목적지가. 그러면서 자신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합법 정부고 탄핵은 무효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이 혼란한 시점.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잖아요. 선거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의회 의장이 권한대행을 하거든요. 근데 뭐 권한대행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책을 뭐 집행하지 않잖아요. 관리나 하지. 선거 때까지.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2,000명의 병력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2014년 3월 11일 날 크림반도의 친러파가 독립을 선언해요. 그리고 닷새 후에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96.6% 찬성으로 러시아 귀속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 선거는 이 96.6% 찬성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당시 크림반도에 이미 2,000명의 러시아군이 진주하고 있었어요. 자, 인구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러시아계가 절대 다수죠. 자, 그리고 이튿날인 3월 17일 날 푸틴이 크림 공화국을 독립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합병 조약을 체결해 버리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러시아는 무서운 존재고 러시아로부터 벗어나는 게 국가적 살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거의 끝이에요 이제. 그리고 같은 시기인 같은 해 2014년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친러 세력들이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 무장봉기를 시작합니다. 반군은 누가 봐도 러시아가 무기와 물자를 대주는 일종의 대리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분은 유로마이단으로 친러 정부를 붕괴시킨 것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림반도야 원체 인구 구성이 러시아계가 많다 보니까 비교적 합법적인 그나마 그래도 선거라는 형식이라도 취했는데 이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계와 우크라이나계의 인구가 엇비슷해요. 그다음에 크림반도처럼 이제 선거 같은 걸 통한 합병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반군을 조직해가지고서 내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이 돈바스 반군이 지금 러시아군에 편입된 상태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 이제 돈바스가 어디냐면은
이 지도로 보면 또 알 수가 없어서 이 지도를 하나 더 씌울게요. 자, 요 두 개 지역이 지금 반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경과 거의 붙어 있죠. 그러니까 친러 경향도 강하고, 그러니까 2014년부터 15, 16, 17, 18, 19, 20, 21, 22, 8년째 내전을 벌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다수의 우크라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땅이었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뺏어가고 지금 국경의 동쪽 끝에서 내전이 벌어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이게 단지 무슨 코미디언 출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무리하게 EU와 나토 가입을 추진해가 전쟁이 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 젤렌스키나 혹은 현재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이런지를 알지 못한 채 단순하게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일이죠. 물론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대선 이후에 이 강연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둘 다 무식한데 제가 보기에는 무식한 두 사람이 나와서 서로 무식하다고 삿대질을 하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어찌됐건 이렇게 우크라이나 역사는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완벽한 독립, 그러니까 언제 다시 러시아의 식민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들어왔을 때 이제 처음에는 푸틴이 보고받기로도 최소한 동부 지역은 러시아군이 들어가면은 집집마다 러시아 깃발 꽂고서 러시아군을 환영할 것이다라고 믿고 들어왔는데, 지금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국민의용군이 생겨서 저항을 하고 있는, 전 국토가 지금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 돌입한 거고, 이 러시아 사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왜 이렇게 싸워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면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독립투쟁을 한다거나 총을 들고 싸우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폴란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우크라이나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의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이스라엘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왜 있을까? 이 사람들은 정말 독립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역사 속에서 늘 식민지였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외세에 끌려들었지만 그 외세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상 과제는 독립이고, 또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외세는 EU 그리고 나토인 거죠. 적어도 러시아의 지배는 그동안 수없이 받으면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폴란드나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았던 우크라이나 서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러시아 지배보다는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굳이 소련 시절을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반러시아 정서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분들이 그런 수많은 전력 차이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투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동인이 되는 거고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는 뭐 다들 최신 뉴스를 검색만 하면 당연 전황이 나오고 뭐 어디서 누가 죽고 있느냐가 나오니까 잘 전달받을 수 있을 테니까 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